각종 생활 경제 정보가 있는 시간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에도 함께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먼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올랐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서 지난 2년 대비 인상폭을 낮췄는데요. 이외에 또 달라진 경제정책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2020년에 달라지는 경제 정책과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부터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1월 1일에 최저임금이 지금 올랐어요. 네, 지난해보다 2.87% 시간당 240원씩 올라서 시급 8,590원이 됐습니다. 오른 금액은 일용직과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네, 시급이 지금 8,59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걸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될까요? 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전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주에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만을 딱 일했을 경우에 179만 5,310원을 받습니다. 이건 주휴수당,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휴일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네, 주 40시간을 근무를 한다면 이제 평일만 따지고 볼 때 일 5일 근무로 이제 하루에 한 8시간 가득 채워서 일을 했다고 치면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이제 180만 원 조금 안 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인상폭이 올해는 그 전에 비해서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머문 것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2.7%,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75%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올해까지 3년 동안 최저시급이 30% 이상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최저임금이 급등하니까 지금은 정부가 좀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인상률이 2%대지만은 앞서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 1인당 한 달에 5만 160원이 늘어나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60만 원가량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알아둬야 할 점은 2019년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서 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도 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하고도 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국회는 지난 2018년 5월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16.4%나 오르면서 이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좀 수습에 나선 거였는데요. 이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인정을 해왔는데 이 기본급 외에 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이 복리후생비를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을 해서 이 인건비 부담을 다소나마 좀 줄여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기본급 외에 주는 돈이 또 있었습니다. 뭐 식비라든지 교통비 같은 것들을 지금 최저임금에 다 포함을 하겠다는 거군요. 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2019년에는 상여금 중당의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액수가 이 최저금액에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비중은 점점 늘어나서 올해에는 각각 20%와 5%를 넘는 금액이 산입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도 좀 변화가 있겠네요? 네, 2021년에는 각각 15%와 3%를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고요. 이 기준선은 점차 내려와서 2024년부터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기숙사 제공이나 구내식당 식사 등 이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경제 관련 내용은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번도 좀 마찬가지인데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급 175만 원에 식비 10만 원을 더하면 185만 원이죠. 이 185만 원을 준 사업주와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를 구분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한 사업주의 경우 이 185만 원을 준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직원 한 사람당 인건비를 월 185만 원 지급하더라도 이 기본급 외에 주는 식대 10만 원 중 최저임금의 5%를 제외한 1,234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즉, 이 직원의 임금은 176만 234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179만 5,310원에 미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진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위반하는 꼴이 되는 건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꼭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이렇게 법정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만큼 근로계약서도 꼭 확인을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또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최저임금액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군요. 과태료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 최저임금과 또 바뀐 최저임금 법안 내용 지금 살펴봤는데 올해부터 또 달라지는 내용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에도 시행되는데 그 지원 규모가 줄어들어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은요,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해서 사업주가 당연히 인건비 부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산 규모를 지금 줄였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 사업으로 시행 중이지만 이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3년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서 당분간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이 사업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이 예산 규모를 지난해 2조 8천억 원에서 올해는 2조 1천억 원으로 약 25% 줄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이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규모가 일단은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원 대상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과세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사업주는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 지급 여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병원장 등 고소득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등 이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이 고용노동부는 고소득 사업주 지원 배제 기준을 3억 원 초과로 강화한 것입니다. 네, 지원 대상이 바뀐 거군요. 자, 그러면 고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30명인 미만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지만 이 근로자 수가 30인을 넘더라도 지원받는 경우가 예외적으로는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어떤 경우가 좀 해당이 될까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이 청소원은 용역업체가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되고요. 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는 30인 이상의 고용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사업주 역시 300인 미만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이 취약계층은 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노인 장기 요양기관과 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올해부터 지원이 종료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참고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 보수 기준을 또 충족을 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또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준도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해에는 월 21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15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이건 기본급과 통상적인 수당, 연장 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네,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혹시 지원 금액도 줄어들까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 원 줄었습니다. 인건비 지급 여력이 더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1만 원을 받는데 이 역시 4만 원 감액된 금액이고요. 또 현금 지급 대신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의 대납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지원 금액은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궁금한 게 혹시 지난해에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렇게 대상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혹시 또 신청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2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연말까지 지원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요건을 또 충족하더라도 과세소득이 3억 원을 넘는다면 해당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역시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 사업주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도 지원을 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건강보험료도 경감 대상과 폭도 바뀐다고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데요. 지난해에는 2018년부터 2년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건강보험료의 30%를, 신규로 지원받은 사업장은 50%를 경감을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2019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2년차 지원받는 사업장은 10%, 신규 지원 사업장은 50%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는 그 전과 마찬가지로 60%를 경감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2020년 들어서 달라지는 경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달라지는 부분이 더 있을까요? 네, 올해는 기초연금 대상도 확대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합니다. 네, 고령의 저소득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가 되는군요. 뭐 고령화 시대가 열린 만큼 아무래도 이렇게 고령자를 위한 금융 정책에도 변화를 보이는 게 당연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1분기 중 변경이 될 예정이고요. 이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요. 올해부터 또 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1월 1일부터 개인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가 되고요. ISA 만기 계좌의 연금 계좌 전환이 허용되었습니다. 또 ISA 만기 계좌의 연금 계좌 전환 허용과 더불어서 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액의 10%에 한해서 세액공제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가입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연금 계좌 간 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지금 확대가 됐군요. 자, 그 외에도 변하는 부분이 더 있습니까? 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서 3에서 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뉴스가 1월 중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출시되는 이 상품은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금리는 3.6%에서 4.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1,2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금리로 생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 대출 상품 출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같은 그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 1분기 중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무등록 대부업, 고금리, 불법 주심 등 피해에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변호사가 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도 참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신용평가 시스템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이 부분도 좀 짤막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기존 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점수제가 이렇게 도입이 되면요. 이 신용등급이 한층 세분화되고 기존에 대출이 안 나오는 고객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등급 경계선에 있는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저임금부터 개인 신용평가 체계까지 올해 2020년 들어서 변화가 생기는 경제, 금융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회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